시간상 그 주는 다 못하고 오늘 69쪽 더 하겠습니다. 그 69쪽에 보시면 이번 제2절 하실 분입니다. 예. 제2절은 그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앞에서 보셨다시피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주역책이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개괄적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주역 속에 있는 소위 음양과 사상과 8궤가 있고 8궤가 다시 64궤 된 부분을 말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역 64개가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떻게 형성된가를 말한 부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실 시고로 강유상마하며 8궤 상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양, 사상, 8궤, 64개의 형성으로 이걸 종합하면 주역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 원문을 보시면 그 원문 경문 보시고 본의하시고 그 다음에 좀 보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주역 강의하는 것은 단순한 그 개설적으로 대중 강의를 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역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뿐 아니라 우리가 경전을 보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경전을 우리가 봐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학문의 기초학까지를 겸해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설명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역이라고 하는 거 대중강의로 재밌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제 장점도 아니고 그런 건 저보다 더 잘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가 할 부분이 아니고 저는 제가 해야 할 부분은 그 경전 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문을 좀 보고 그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계다상 제1장 제2절인데 여기의 주제는 갑의 성괴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배가법으로 곱절시 형성돼 가면서 8궤가 이루어지고 64궤가 이루어진 데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제2절은. 그러므로 이것은 주역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경문 보시면 시고로 강유상마하며 강과 유가 서로 마찰을 하다라는 것은 부딪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유가 서로 부딪히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강유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음양의 성질인 것입니다. 강유가 서로 마찰하면서 라는 것은 여기에는 뭘로 하냐면 하나가 하나로 교역을 하는 것입니다. 음은 양과 양은 음과 1대1의 교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곱절로 나가기 때문에 음양이 곱절이 되면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이 곱절이 되면 8궤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유와 사상이 이루어지고 사상이 곱절되면 다시 8궤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8궤가 이루어지면 다시 그것은 8궤 상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건개를 아래다 놓으면 다시 위에다 건개 8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마치 맷돌과 같은 것입니다. 맷돌을 놓고 돌리면 돌릴수록 마치 맷돌 놓고 돌리면 거기에서 수많은 물건이 부서져 나오듯이 이 8궤에서 64궤 돌리는 것도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일 교팔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궤가 위에의 8궤로 서로 교차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쉽게 2일 교팔법을 8궤 상탕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 8궤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었는데 오늘 비가 오고 그래서 가져오기가 무거워서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8궤를 갖다 놓고 위에 8궤를 갖다가 맷돌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돌리면 64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그림입니다. 본인 먼저 보시면 자는 역계지 변화야라. 여기에서는 주역궤의 변화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아셔야 하는 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느냐, 변화는 생성을 낳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역계지 변화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변화를 통해서 여기가 뭐가 되었습니까? 64개가 생성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생성을 낳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바로 우리는 이 변화하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이해하시면 변화라는 이야기를 바꿔보시면 이건 64개가 만들어진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64개 지초는 강류 양회기이니 64개가 있고 384요가 있지만 이 64개나 384요는 전체가 양분화되는 것입니다. 음과 양효로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유 양핵이라고 합니다. 강과 유라고 하는 음양 두 핵뿐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가장 64개의 근본은 음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음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그려놓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걸로의 시작은 음양인 것입니다. 양상마이 위사요, 이 음양이 서로 마찰을 하면은 4개가 이루어지고 라고 해서 이것이 배가법이고, 배가법을 다른 말로 하면 일생양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는 2개를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마이 파리요, 4개가 서로 마찰하면 8개가 되고 라고 해서 강유상마 속에는 뭐까지가 먹고 들어간가 하면 음양사상 8개까지 간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8상탕이 위 64에서 8개 상탕이라고 하는 것은 64개의 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변화가 주역 속에 있지만 모든 것은 이와 같이 음양과 64개라고 하는 이 핵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시면 도표 13쪽부터 좀 한번 봐보십시오. 13쪽부터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역에서 나타나 있는 것은 64개에 나타나 있는 것은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태극은 64개 속에 없습니다. 그러나 음양 속에 바로 태극의 원리가 있다면 64개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태극의 원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태극이라는 원리 개념은 간단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극이라는 말은 누가 가장 먼저 했냐면 공자께서 여규태극이라고 하는 데서 처음으로 태극이라는 문자가 쓰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국이라는 말은 도가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지만 바로 태극이라고 하는 태자가 이 가장 태자거든요. 그리고 이 극자는 법극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법이요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송대에 오면서 가장 위대한 법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것이 유처럼 보이기 때문에, 물론 극의 입장에서는 유지만 형체가 있는 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무국이라는 말을 주렴기에서 내쓰면서 무국이 태극이라고 했죠. 이게 그래서 태극이라는 용어는 처음으로 공작해서 여규태극에서 나온 소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태극기 가장 법이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태극은 바로 하나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64개가 384요까지만 주역에서 대체만 해놓은 것이지, 만약에 64개를 다시 64개로 곱하지 말란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쇄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64개가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달이라고 하는 거, 우리 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달은 하나지요. 이게 그러나 밤하늘에 달이 뜨면 술잔에도 호수에도 우리 강가에도 심지어는 술잔만 들어도 때에 따라서 눈동자 속에도 달이 비친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 오린천간이 그 소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오린이라고 이 한 말이 이거 일본처입니다. 바로 이 하나의 근본자리가 수많은 강에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게 만수처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동정호에 비치는 달이 술잔에 비치는 달하고 똑같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이 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이 현상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현상에 따라서는 하나의 진리라도 바로 현상은 바로 이 근기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감당하는 그릇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똑같은 달이라도 각기 다른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64개와 384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태극은 하나지만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 현상은 거기에 맞는 그릇과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그릇에 따라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근감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는 기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 만수천대, 이게 선명하게 기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주역이니까 주역으로만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건괴에 가면 건괴가 되고 건곤 둔몽 수송사 하면 건곤 둔몽 수송사로 각기 다른 성질에 따라서 그 태극의 모습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64개 384회가 주역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뭔 자리를 하느냐, 주령계 선생이 만물 갖고 일태극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바꾸면 만물이 되거든요. 모든 만물에는 각구 일태극이라 각기 하나의 태극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바로 이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리인 것입니다. 이게 자, 만물이 각구 일태극이라면 64개는 각구 뭐가 되었습니까? 64개 384개는 각구 일태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것이 성리학으로 넘어갈 때는 만물을 갖고 일태극이지만 이것을 주역에다 딱 바꿔보면 뭐가 됩니까? 만물을 형상한 것이 주역은 뭘로 나옵니까? 64개 384개예요. 거기에는 각기 하나의 태극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그릇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였을 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여기 하나 더 아셔야 할 것은, 자, 하늘에는 밝은 달이지만 만약에
황토물에 비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흐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황토 밑에 비친 달은 달 아닙니까? 바로 그것이에요. 정탕이 개5선이 맞고 흐린 달이 모두 하늘의 달이라면 선악이 뭡니까? 선이든 악이든 모두 사람 본성의 진리가 작용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뿐이에요. 그래서 탁수도 불가히 불이수라 아무리 탁한 물도 물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는 없어요.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태극이나 진리라고 하는 거 원래는 진리에 선한 것이지만 그 현상에 따라서는 달리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본처가 현상이 나타날 때 바로 이 현상의 근감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시공간에 따라서 그것은 불철대에 나타나고 하는 현상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선만 태극이고 악은 태극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신다면 그러면 맑은 강물에 있는 것은 달이고 흐린 강물처럼 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 세상 모든 데 존재하는 것이 그게 우리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공부는 탁한 것을 맑게 하려는 게 공부처예요. 이게 바로 이런 의미에서 태극에 올리는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지. 태극 그 자체는 원래 순수 지선이죠. 순수 지선도 아무리 깨끗한 물도 바로 이게 물에다 비유하거든요. 아무리 깨끗한 물에도 그릇이 더러우면 어쩔 겁니까? 깨끗한 물 부어도 그릇이 더러우면 탁한 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것이 기성현이라고 주장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기질로서 모든 형체가 이루어진다고. 그 형체가 어때요? 수축 방온기요. 물이라고 하는 건 똑같죠. 그런데 그 주장은 뭐라고 합니까? 이 말 뜻인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면 뭐가 나죠? 수축 방온기라. 바로 이렇게 물은 똑같지만 방온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형태만 그런 게 아니라 청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똑같은 인간의 천명지위성을 타고나시지만 얼굴이 다르고 각기 몸이 다르듯이 거기에 따라 성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하듯이 주역회가 그러는 것입니다. 주역회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주역의 태극에 올리는 하나짜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상에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태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그것을 우리는 음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음양이라는 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대적 속성을 갖는 것입니다. 상대적 속성을 갖기 때문에 이게 교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같은 속성의 것이라면 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와 같이 하나자리는 반드시 1에서부터 2로 벌어질 때가 일생양이죠. 하나에는 배가법이라고 하는 거, 이 곱절로 더한다라고 하는 거, 이 배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양법입니다. 하나는 반드시 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해서 태극에서 음양으로 나온 것이 일생양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개도 마찬가지죠. 음양에서 사상으로 나뉠 적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바로 강유가 상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음양에서 사상으로 발전할 때는 항상 어떤 개념을 갖느냐? 바로 본래에 가지고 있는 양과 만나서 생겨난 것을 동시에 가지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상으로 넘어가면
양에서 양으로 순수한 것은 태양이 되는 거 아시겠죠? 이게. 그리고 음에서 음으로 순수하게 나온 건 태음이죠. 그런데 음 속에서 양을 받아들이고 갖고 난 것은 소양과 소음으로 소자가 붙은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바로 양에서 사상도 법절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하나는 그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절반은 서로의 마찰과 교차하는 데서 그 성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가만히 글을 봐보십시오. 태양에서도 사상에서 8개가 될 때도 태양 소음에서 올라가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게. 8개를 보시면 태양에서 건태는 어떻습니까? 원래 두 개가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음양만 나눠진 거예요. 그게. 소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래는 단이고 위에는 탁이죠. 이게. 그 위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계속 변천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본래의 것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항상 나눠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8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수라 하는 것은 홀수이고 음수라 하는 것은 짝수라고 하죠. 이게. 그 말을 그 다음 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양의를 할 때는 양의라고 하는 것은 이 거동문자 쓰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거동문자는 운동이죠. 양의라는 말은 두 개의 운동법칙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양의라는 의자 뜻이 그래 거동문자입니다. 이게 두 개의 운동법칙이다 이 소린 것입니다. 그리고 양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음양이니 강윤이 기운이 건순이니 이런 문제가 앞으로 주역에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음양 나오면 기로 말하고 강유 나오면 질로 말하고 기우 말하면 수로 나오고 건순하면 덕으로 말한다라는 이런 용어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는 주역 보시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음양도 나오고 때에 따라서는 건순에 여기에 큰 덕자 썼지만 이걸 성경이라고도 말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각기 달리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봐주십사에서 이게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서 음양을 표현했는가를 보실 때 주역에서는 대체 이렇게 네 가지로 음양이 표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성에 따라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질수덕입니다. 이게. 그 다른 건 그리고 사상으로 넘어가시면 그게 사상 정리해 놓은 것이 16페이지거든요. 16쪽에 보시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가 있고 숫자가 달리 표현돼서 도표도 작성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하고 수하고 이게 어떤 관계를 갖게 되냐면 위하고 수하고 합해놓으면 모두가 10으로 나옵니다. 이게 노양은 원래 첫 번째 자리지만 숫자로는 9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합해놓으면 10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십진수로 위와 수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아마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시
에다 붙이면 추나추동 또 사방이나 사닥에 비춰서 보는 것인데, 바로 사시나 사방이나 사닥에 관련된 것은 그리만이 사상과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별로 주역에서는 안 나올 것입니다. 이건 참고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할 것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생수성수란 거 말씀드렸던가요? 십전수에 있어서 생수성수가 있거든요. 다른 데서 강의를 해서 제가 여기서 했나 안 했나를 자꾸 모르니까는 생수성수를 했으니까 했어요? 그러면 생수 그러면 안 하셨네. 그래요? 1, 2, 3, 4, 5, 6, 7, 8, 9, 10이 생수, 성수로 나눠진 것입니다. 물론 생수, 성수라고 하는 것은 하도낙서에 하도에 관련된 십전수를 분리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 홀수에는 천자를 썼고 지자에는 짝수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면 천일, 지이, 천삼, 지사, 천오 이러죠. 근데 생수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날생자부터거든요. 이 오행이 생성되는 것은 어떤 순서로 생성되냐면 가장 연약한 걸로부터 가장 단단한 것으로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 오행 생성 숫자가. 그래서 이 생자는 5자까지가 다 붙어서 여기에 생자를 가지고 생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천일 생수 그럽니다. 가장 수소의 속성이 가장 미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뚜렷해지면 불, 수화, 그 다음에는 목, 금, 토. 이 수화, 목, 금, 토의 생성의 과정은 미약한 데서 더 견고하고 큰 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견고한 성질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서로의 수화, 목, 금, 토의 생성관계도 있어요. 있기는 이것이. 그러지만은 원래는 가장 미약한 데서 강한 성질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수입니다. 그래서 1부터 5까지는 생수인 것입니다. 원래 주역에 10개로 되어 있지만 5가 배가 되어서 십진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1에다가 5를 더하면 6이 나온 것입니다. 밑에는 전부 다 여기에서 5만 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이 내면 그 일은 마무리는 누가 하느냐? 반드시 상대적으로 지가 하는 것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하면 천이 되고 천이 되면 지가 되고 하면은 6, 7, 8, 9, 10이 나오겠죠. 이게 이러한 구조로 6, 7, 8, 9, 10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을 했으면 이걸 완성해 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천일생수, 지륙, 성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학 가면은 일육수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래 6, 7, 8, 9, 10은 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일육수, 이치라, 38목, 4구금, 50토라고 하는 그 십진수를 가지고 오행에 배대하는 순서가 생수, 성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수, 성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의 숫자는 이 1, 2, 3, 4, 5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성수는 그 윗자리에서 반드시 다 5를 다한 것 숫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 2, 3, 4, 5가 주고 바로 6, 7, 8, 9, 10은 1, 2, 3, 4, 5에다가 다시 50만 더 붙이는 배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수, 성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일생수, 천일지생수 이렇게 해서 생수고 6, 7, 8, 9, 10은 밑에로 붙여가지고 성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항상 오행하신 분들은 1육수, 275, 386, 490, 50도 입에 달고 가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10전수가 생수, 성수 5가지씩 5개씩 나뉘는데 여러분들이 그 구가 노양이 되면 팔이 노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것이. 그런데 육으로 잡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적이죠. 그리고 앞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양은 이긴 위주입니다. 양이라는 것은 항상 앞으로 나가는 것으로서 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의 속성입니다. 근데 반대로 음은 어떻습니까? 음이라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으로 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태위주법인 것입니다. 물러가는 것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극이면 6, 7, 8, 9, 10에서 양의 숫자가 가장 큰 숫자로 나간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9예요. 근데 9의 근거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생수 3개 종합한 거예요. 9는. 그래서 왜 노양수가 9라고 하냐면 이것은 이진위주법을 먼저 하셔야 돼요. 양은 나아가는 것으로 주를 한다. 그런데 그 나아간 것이 9가 나온 것은 생수 3개를 종합한 거예요. 1, 3, 5를. 그러면 9가 돼요. 그게. 그러면 음은 이태 위주죠. 뒤로 물러서는 것이 가장 많이 물러서면 물러설수록 다시 말하면 음의 날씨는 추운 것이 주가 될 거 아닙니까? 서늘한 것보다. 그러면 가을이 음에 죽었습니까? 땡땡 추운 것이 죽었죠. 이건 추운 것은 추울수록 주가 되겠죠. 그런 것처럼 음이라는 것은 뒤로 퇴축하는 것으로 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 7, 8, 9, 10에 6, 8이 있지만 8보다 뒤로 물러서서 6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태위주법이에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은 뭘로 나옵니까? 생수에서 2하고 4하고 종합해 놓으면 생수 중에 2, 4를 합해 놓으면 6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노음, 노양 숫자가 9와 6으로 쓰고 있다라는 근거를 잡는 것이에요. 이것이 노음, 노양의 그 근거 잡는 숫자로 모든 음효에는 9자 붙고 모든 음효에는 6자 붙고 모든 양효에는 9자 붙었죠. 이게 그 근거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이 두 가지를 알아놓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 밑에 사상의 예상인 8개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제 법상이라는 것은 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괴상으로. 그럴 때는 천지울례풍, 수하, 산택만 되는 게 아니고 이건 대표성이에요. 이건 대표성이라고. 이 밖에도 괴상을 잡는 것은 수없이 많아요. 이건 하나의 대표성으로만 잡아는 거예요. 8개의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8가지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 밖에도 그 수많은 속성을 가지고 논술된 건 많아요. 저 개사 마지막 편 가면 설계 같은 데 가면 괴상을 말해놓은 것이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는 아니고 대표성을 지닌다라고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 성경으로 보면 이게 건순, 동립, 함, 리, 지, 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것입니다. 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륜으로 보면 이것이 문왕 9,008개에서는 부모, 삼남, 삼녀로 잡아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다 놓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금 보신 부분에서는 그 도표에 나온 그 부분을 사서 좀 기울이시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 주역 절중 같은 것이 이제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강의 제가 써는 것인데 그 다시 69조 한번 봐보시면 생각 같아서는 이게 서서히 해야 되는데 너무나 서서히 하다 보면 진도가 너무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이걸 많이 참고로 뽑아놨는데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 만드느라고 내가 이 교재 만들어 한 석 달러가 죽으라고 내가 봤습니다. 그 주역 절중하고 그 뭡니까? 이게 새 책에서 만들어진 교재인데요. 주역 비지하고 주역 절중하고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이 책하고 이 새 책에서 종합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그 자료 만들 때 그 공부하면서 고생이란 말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 덕분에 공부도 하죠. 뭐 이거 상당히 힘들어서 만드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좀 한번 봐보십시오. 제 3절 한번 다음 장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이제는 64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64개가 있으면 거기에는 소위 조화가 있죠. 천지의 조화가 나타나죠. 천지의 조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제3절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육자성상으로 나왔는데 이 건곤괴를 뺀 육자성상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보시면 4절에서는 남녀가 나오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바로 뭘 말하려고 하느냐. 주역에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생성이 나온다고 그랬죠. 생성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생성하는 것과 이 땅 위에서 지구에서 생성하는 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실 부분은 바로 하늘에서의 생성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생성된 것은 반드시 상자만 쓴다고 그랬죠. 이게. 그리고 땅으로 내려오면은 상자를 쓰질 않습니다. 형체가 뚜렷하기 때문에 형자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64개가 만들어 놓고 나니까 하늘에서는 이런 조화가 일어나고 땅에서는 바로 생명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 4절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주역에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주역 이전에도 이러한 원리가 주역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주역책에 이러한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가. 이렇게 해서 제3절은 육자성상이라고 했지만 이건 하늘에서의 변화성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4개의 변화에 의해서 바로 이 우주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고기례정하며 자, 이 우레와 이 천둥번개로 모든 만물을 고동시켜줘야 한번 흔들어줘야 모든 것들이 잠을 깬답니다. 그래서
이 봄날이 되면 외성이 한 번씩 쳐줘야 한다라는 거, 이게 흔들어줘야 된답니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외정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꾀에 해당되느냐, 바로 진꾀와 진이라고 하는 건 노래래자, 천둥 번개치면 리자로 해서 천둥 번개로 보는 것이고, 윤지풍화하며, 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바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든 것을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줘야,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여름 햇살이 따뜻해도 바람이 전달하지 않으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속 깊이 얼음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바람은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전달을 해주는 바람과 비라고 하는 촉촉이 적셔주는 이 두 가지가 혼합하면서 모든 만물을 적셔주는 것입니다. 1월이 운행하며 라고 하는 여기는 이 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괴로 보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준 겠죠. 이게 이어중에 반대면 감중년이 달이 되겠죠. 그러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닌 것입니다. 해와 달이 운행하는 데 따라서 뭐가 일어나느냐, 추위와 더위가 나온 것입니다. 1월의 운행은 곧 해의 길이는 바로 날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기온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추나추동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이 운행하며 거기에 따라서 일하일서하야 그러죠. 이게 한번 춥고 한번 따뜻해서 바로 이 두 가지로 하면은 한서죠. 이걸 분화하면 추나추동이 되죠. 이게 이렇게 해서 1월 운행에 따라 사계절이 형성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너희들 그만 크고 이제 좀 가만히 잠자라고. 그래서 이것은 추위라고 하는 것은 지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를 상징한다라고 하죠. 더위라 하는 것은 모든 만물을 기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것은 태교에 해당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바로 이 우주의 하늘 위에서 조화가 일어나죠. 이게 차는 변하지 성상자니라. 이는 변화에 상을 이룬다 이랬죠. 그 성상이라는 앞에다 두 글자 쓰시면 쉽게 이해되지 않으세요? 제천, 이슬제자, 하늘천자. 바로 이렇게 하늘에 있어서 이런 형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자를 쓰는 것입니다. 상자는 항상 개념이 물지 사야라. 이 상자는 항상 쓸 때 이 물지 사야라고 쓰는 것입니다. 이 사자를 쓰는 것입니다. 물건에 비슷한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지 뚜렷하지 않을 때 상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자가 나오면 물지사, 그리고 형자가 나오면 뭐가 되느냐, 물지적, 또한 형적이 있을 때, 발자취가 있을 때 그때는 형자 쓴다 이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화를 하다 보면 연결지어서 봐도 되죠. 하늘에서 이렇게 모든 우주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땅에서는 생명이 나온 것입니다. 생명. 땅에서는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시초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녀죠. 이게. 그런 남녀가 뭘로 이루어지느냐. 건도성남하고 곤도성녀를 하죠. 이게. 그래서 양해도로서 자
남자가 이루어지고 곤도로서 여자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만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암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식물까지도 다 암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하나의 나무에서도 꽃이 피어도 음양의 구분으로 암수와 수술이 그게 있죠.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건도성남과 곤도성녀는 인물이라고 할 때 물자를 쓰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러한 게 아니라 다 아시는 것이어서 인간에게만 아담과 이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개한테도 있고 식물한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데 다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해서 성남, 성녀라고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천은 변하지 성형자여라. 이건 변화가 성형 딱 그러죠. 형체가 이루어지죠. 이건 재지예요. 땅에 있어서 있는 것들은 이런 뚜렷한 형체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은 불분명한 게 없어요. 이게 음양 개념이에요. 음은 항상 경청하죠. 그리고 양은 항상 경청하고 제가 말을 잘못하더라도 우리 그 바깥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양은 경청하고 음은 중탁하죠. 중탁하니까 성향이 되죠. 무겁고 탁한 것이라 어리니까요. 물체가 그 성향이 되는 것인데 항상 바로 이 상과 형의 글자가 뭔 글자가 변형된 거냐? 처음탑 글자가 변형된 거예요. 형체가 맑으면 어떻습니까? 뚜렷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체의 모습이 탁해야만 음집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중탁해야. 이래서 상과 형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도 음양 개념이 있어요. 이게 현상만 그러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성상과 성형은 바로 현상에서뿐만 아니라 음양의 글자를 나눌 적에도 이와 같이 상형으로 나눈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음양은 두 군데서 이게 항상 나눠봅니다. 그게 대대설이 있고 유행설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성명이나 모든데 이 대대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는 유행인데 이 대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 다 아시죠? 이게 상대적인 것은 이게 정의설입니다. 일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음은 양은 양. 이게 일정한 자료를 가지고 음이 양이랄 수 없고 양이 음이랄 수 없죠. 이러한 건 정의설인데 정의설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하느냐? 이게 개분설이에요. 경계가 딱 구분이 있어요. 이것은 밤은 밤, 낮은 낮. 이건 대대설로 개분설이에요. 그런데 유행이라고 하면 이건 달라요. 유행설은 정의가 아니에요. 유행이라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요. 이건 상통을 해요. 일기상통을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음양이라고 해서 두 개가 나눠졌지만 이 유행설에서는 정의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유행은 항상 뭘 갖고 있느냐? 이 호장법이 있어요. 서로가 하나로 간직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개분설과 정의 그 유행설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개분으로 말하면 딱 일정하게 나눌 수 있죠. 음양으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아기가 나오고 그게 형이죠. 그런데 형체지만 형체가 만들어진 시초로 잡으면 어쩝니까? 뱃속에 있을 때 아기들 안 봤습니까? 그게 어디 사람입니까? 개구리같이 생겼지. 그러다 점차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뭐가 있느냐? 성형 속에서도 음양으로 나뉠 때 어떻게 나눕니까? 아직 형태가 불분명한 상태로 있으면 그것은 중에서도 양이에요. 이게 형체의 시작과 형체의 끝이 다른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이 이 음양의 개분설은 딱 칼로 두 자르듯이 그렇게 자를 수도 있지만 잘라진 물건 속에도 다시 음양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성형하면 형체가 이루어졌다면 모두 음인데 음이 처음 만들어질 때로 한번 가만히 봐봐요. 그게 어떻나? 그것은 형지 씨는 상이에요. 그게 이렇게 어느 점에다 놓고 주역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딱 어느 하나가 말해지면 그것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주역 보실 때는 그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자, 이 양절은 우명, 역지, 현어, 실체자니 이것은 또한 주역의 도리가 여기에 말한 실체는 바로 이 실체라고 하는 것이 본질을 말한 진리로 말한 자리도 있고 실제 존재하는 자리로도 말한 게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건 현상이에요. 여기는 이건 주역이라고 하는 이치가 역자에가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기가 역자가 여기에 역자는 주역의 이치로 말한 거예요. 주역의 이치가 현상에 나타난다 이 소리예요. 여기 부분은 그러니까 문자가 똑같다고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이것이 한문의 모호한 점이에요. 그 개념이 복합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그 개념이 이 다양한 함축성을 갖고 우리가 글을 보기 때문에 하나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한문의 맹점이자 또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어요. 그냥 둘이 뭉실하니 전라도 사람 뭐 거시기야 만통한 거 없듯이 그런 점도 또 장점이 있어요. 그 예매 뭐 할 때가 많은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명역지 현어 실체자니 이것은 주역의 도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부분에 나타난 것으로 밝힌 것이니 여 상문으로 상발명야라 이것은 위의 문장과 서로 그 뜻이 밝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늘에서 쉽게 말하면 하늘에서 역사를 하니 땅에서 생명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그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이건 존재 아닙니까? 존재가 있으면 존재는 반드시 뭘 합니까? 반드시 그에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것이 다 주관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 물건만 만들어 놓고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러한 존재가 있으면 거기에는 당위성이 나온 것입니다. 당연한 행위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제5절은 건곤 생성지 공이 나오는데 그 하는 일이 나오죠. 이게 이것은 대자연으로도 볼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소우주로도 동시에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우주로 말하려 치면 건지대시오 건은 위대한 시작을 주관하고 그럽니다. 이 알지자가 주장하다 뜻이죠. 주관하다 그래요. 그래서 도지사 할 때 알지자를 쓰는 거예요. 도지사 할 때 지자가. 그래서 도지사라고 하는 것이 도의 일을 주관하는 자 이 소리지 않습니까? 그 도의 일을 알다가 아니에요. 거기가 도지사라는 지자가. 그게 주관타예요. 그게. 사실은 도지사에 놓으니까 뭔가 멋져 보이지만 그거 고상한 문자는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간사란 말보다는 간사 쓰면 조금 말이 좀 그러니까 그 지사로 써놓은 것입니다. 그게 간사란 말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건괴 문헌에 조기 간사며 말이 있거든요. 넉넉히 모든 일을 주관할 수 있으며 그 간자 뜻이에요. 그게. 그래 건지대시오라고 해서 건괴는 큰 시작을 주관하지요.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것을 주로 하면 반드시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합니까? 이게 그걸 완성하는 일을 만들어냈죠. 그게 이렇게 해서 부생, 모성이 모육이 되죠. 사람으로 보면 아버지는 부생하시나시고 모육오신 이로다 하듯이 그게 생성 개념이 있죠. 이게 권으로는 성물을 다 이렇게 만들어내느니라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성남이 직 대시자 건이요 바로 이렇게 남자를 만들어주고 큰 시작을 여기에 직자 맡을 직자로 썼죠. 주에서는 알직자 대신 직자로 안 썼습니까? 큰 시작을 맡은 자가 건이고 반대로 여자를 만들어주고 성물을 주관하는 자가 주관케 하는 자가 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오면 남녀의 관계가 이건 대우주에서 보니까 이건 대우주는 대부모지요. 큰 부모지요. 근데 인간은 작은 우주로 오면 작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는유 주야라 지라는 것은 주자와 같은데 지자는 주관 관자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건주시물이 건작성지는 건괴라 하는 것은 시물을 주하고 그럽니다. 바로 물건의 시작을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지 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괴는 뭘 하느냐? 작성지죠. 그것을 이루어서 만들어내주죠. 그것은 성남녀, 상은 남녀이 아니라 바로 남녀를 가지고 사실은 말하는 것입니다. 건곤지리는 개, 법물지, 소거, 음양자, 막걸려차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을 법물로 썼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음양에 속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와 같은 음양에 의해서 생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시와 성 이 관계가 뭐냐?
그게 양선의무라고 말한 것입니다. 양은 먼저 일을 벌리고 음은 뒤에 그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고, 그 말을 달리하면 양이 베풀면 음은 그걸 받아들여서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근데 양지 경청은 미영이요, 양의 경청한 것은 너무나 안 보이는 상태이고, 음의 중탁은 이제는 형적이 있으면서 모든 만물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부생하시나시고 모국오시니로다, 이 개념이 양시 음수 개념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양은 베풀어주면 음은 받아들여서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생하신 모국오신의 근거입니다. 이게. 그런데 애들은 그걸 좀 그러죠. 이게 시수 개념이거든요. 베풀다 받아들이다. 그래서 얘들은 장딱 없이도 알이 양계장에서 달걀을 많이 나니까 그 얘들이 그런 것만 생각하고 양계장 따기 병아리 안 된 줄 모르고, 예. 이렇게 해서 대우주가 만물을, 남녀를 만들어내면 그 남녀는 다시 작은 우주를 형성하면서 이것이 뭐라고 하느냐, 만물이 생생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하고 생하고 끊임없는 세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 다른 부분 보시면 생생불식이 이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은 생생해가지고 바로 종식이 없이 끊임없는 생과 생으로 이어지게 가는 과정들이 바로 천지라고 하는 큰 부모가 하나의 남녀만 만들어 놓으면 그 남녀는 또다시 모든 종을 뻗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의이기요 권위간능이라 해서 이게 쉽고 간단하다거든요. 건께는 쉽게 할 수 있고 권께는 간단한 것으로서 능하나니 라고 하니까 이거 참 쉽죠. 이게.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주역 보시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다른 비유로 하면 우리가 들 수 있는 무게의 그릇을 어린아이가 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쉬운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힘이 있으니까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역 보시기가 힘들다라는 것은 주역에 대한 견해력이 적으니까 들기 힘든 것입니다. 쉬운 것은 강한 자에게 쉬운 것입니다. 바로 건깨가 쉬운 모든 일을 쉬운 것으로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냐?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도 어떤 놈들이 계속 꼼수 부립니까? 그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힘 있는 사람들은 좀 멍청하네요. 머리 쓸 일이 없어서. 근데 힘 없는 사람일수록 그 엄한 짓을 잘하는 것입니다. 정치하게 여기서 어지간하면 안 해버리거든요. 가만히 TV에서 나온 사람들 낯짝을 보십시오. 낯짝을 보면 어떤 놈들이 꼼수를 부린가. 그거 다 그 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알기 힘든 사람들, 그거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쉽다라는 건 간단합니다. 힘이 있는 데에서 쉬운 것입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추나추동이
분명한 건 뭐 때문에 그럽니까? 우주의 에너지가 강해서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불탄다 술에 불탄다 뭐 저겁니다. 그게 봄인지 가을인지 사람 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성기도 강한 사람은 딱 보면 다 인터넷 많이 사셔서 아시다시피 강한 자는 희비가 분명해요. 그게 그러지 못한 사람은 좋게 말하면 도덕이 연마돼서 그러지 말고 별로 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것 왜 간단하느냐? 왜 복잡하게 일을 합니까? 질기를 안 따르고 엄한 짓 좀 하려니까. 간단한 것은 따르면 간단한 거예요. 이게 간자 뜻이에요. 거는 순의 극치예요. 이 권태는 순의 극치가 여기에 간단함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쉽다 간단하다의 개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것을 해내려고 하니까 머리 쓰고 이게 복잡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돈이 잘 벌리면 머리 씁니까? 안 올라간 것을 갖다 따라 댕기려니까 이거 골치 써가지고 대머리대로 돈 벌려고 버리고 굴린 거 아닙니까? 아니 순리대로 했습니까? 순리 아닌 걸 만들어 내려니까 머리 쓴 거 아닙니까? 이거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게 간이 개념입니다. 이게 바로 이와 같이 간이 두 글자는 힘이 있다, 순종하다, 엄한 짓 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이게 왜 복잡한가를 봐보십시오. 왜 머리를 쓴가? 아니 간단한 논리 구조라니까요. 왜 사람들은 이리 재고 저리 재면서 복잡한 계산 속에서 그걸 해야 되나? 순리대로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번 꼬이면 아시다시피 한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 메꾸기 위해서 또 거짓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숫자에서 반대되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개념인 것입니다. 자, 한번 뒤집어 놓고 이 글의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하고 순리대로 하면 그 사람이 어느 인간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래서 천재도가 간이하기 때문에 간이도를 따르면 성현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게 주역을 배우는 이치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강하지 않는 자, 순리대로 하지 않는 자, 이건 건곤의 진리를 위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건곤을 진리를 말할 때 여기에 쉽다 간단하를 썼는가를 한번 봐보셔요. 이게 어떤 사람이 쉬운가? 이게 또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 배우면서 자꾸 힘들어하는 거, 그 두 가지예요. 머리에 힘이 총명이 안 따라주거나, 두 번째는 후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총명이 부족하거나, 후천적으로 노력이 부족했거나, 학력이 부족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이게. 아예 한번 생각해 보시오. 뒤집어 놓고. 머리는 좋지. 후천적으로 공부를 해놨지. 아, 그러고 안 터진 사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결연돼서 안 되지. 아니, 그렇게 두 가지가 딱 구비되면, 선천, 후천으로 구비되면, 아, 그게 보통 사람 넘지 않고 누구예요? 이렇게 보면 이거 쉽다가 뭐가 나온 거예요. 백지 힘도 없는 사람이 쉽게 못할 일을 갖다 쉽게 하려고 하니까 뭔지 돼요. 힘도 없는 것이. 그래서 강아지가 적으면 적을수록 짖어 싼 거예요. 큰 개는 짓도 안 해. 그냥 와서 물어볼지. 쉬워요. 그렇게 사례를 보시면 돼요. 바로 여기에는 건의이지 권위관능이란 그 뜻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이자하고 능자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음양 개념이에요.
지행으로 나누면 음양이 뭘로 나뉘는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지자고 능자 썼잖아요. 이게 지행 개념이잖아요. 이게 행보다는 지가 경청한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주역의 글자가 이렇게 완벽하게 쓴 거예요. 참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그래서 건괴라는 것은 쉽게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알기자 썼고 권이 가능해요. 권괴는 모든 것을 간단한 것으로 다 능할 수 있다. 이건 행동이에요. 이게 행동이라고. 그리고 이제 더 쉽게 표현하면 건도가 저렇게 분명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멍청이도 밤되면 밤된 줄 알고 낮되면 낮된 줄 아네요. 심지어 봉사까지도 낮과밤은 안 해요. 그게 건이이지네. 그게 추나추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건이이지네. 그게 건은 건의 동안이 건괴는 여기에 뭘로 했는가를 가만히 봐보셔요. 여기에 뭔 글자를 먼저 놨나. 여기 힘찰 건자를 썼잖아요. 이게 여기 전제 조건이 바로 이거예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힘이 있는 데다가 동적인 활동력을 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기소진된 주관하는 바로 나가서 그것을 우리가 보면 변능, 시골이 권능이 물건의 시초가 되어가지고 시초를 만들어서 어려운 바가 없이 다 만들어낸다. 이게 고로 위, 이, 지, 대시오. 그래서 쉬운 것으로서 가장 큰 시작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고 권계는 순이 정의예요. 순이 정의라고요. 이게 순리대로 하면서 바로 망동이 없잖아요. 이게 그러니 범기소는이 그 능한 바가 개, 종호, 양이 모두 양을 따라서 스스로 자기 멋대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고로 위이간이 능성불이니라. 바로 이것이 능이 간단함으로써 만물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주역에 빗대갖고 부인들 말씀하시면 초침 새우처럼 뜁니다. 이 세상이 최고 편한 여자 어떤 여자냐? 남편 하람대로 산 여자가 최고 편하다. 막 부인네들이 초침 새우처럼 막 나뉩니다. 근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부인께서 뭘 하시려니까 힘들지. 그냥 될 대로 되고 가만히 남편 얼굴만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편한가 봐. 하시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그것이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할 말도 없지만 또 아무튼 그런 걸 합니다. 도저히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